저희가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앞서 우리 허스나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으로 끌려갔던 아들이 4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서 살아있다, 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일단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북 상주 터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위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지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상주 터널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북한 조사실 단장이시자 고려대 북한어과 교수시죠. 송봉선 교수 나와 계시고요.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와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산 가족들의 이별의 순간을 좀 보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가 사연을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43년 만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만났고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43년 만에 두 모자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이게 뭐 오대양 사건으로 해서 조업 중에 북한 경비정에 납북이 된 양반인데, 예. 그때 한 20여 명이 북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탈출을 했고, 예. 한 양반은 지금 정 선생이 지금 이게 이번에 상봉을 하게 됐는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수가 실종이 됐다고 그래요. 예. 마치 일본의 메그미 사건 모양으로 북한은 생사 확인을 할 수 없다. 실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자기네들이 신통찮게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이 사람이 21살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60 됐는데, 그 사진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당히 60이면 젊어 보이는데, 네. 아주 완전히 늙은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상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도 이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해군 방송선이 납북돼 가지고 북으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자 일본에 건너와서 조총련을 만나다가 간첩으로 오인돼서 혼이 난 사건도 있고, 예. 이러한 아주 분단으로 해서 슬픈 일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이 집을 나가서 60대 노인이 돼서 만났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상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북자 가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신청한 가족들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1차 상봉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장면에서 좀 우혹을 느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 씨하고 이 씨, 네. 오대양 가족이 만나는 거 보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실 가까이 앉아서 부둥켜고 한을 품으면 좋겠는데, 예. 가운데 어머니는 처음 본 며느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그렇게 43년 만에 만지고 싶은데도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건너서 하자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이 이번 2차 상봉 때 예. 북한 쪽에서 나오는 가족들은 이게 북에서 성분이 제일 나쁜 그런 계층들이거든요. 남쪽에서 찾았어요. 남쪽에 월남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남쪽에 온 사람들이 가족을 찾았으니 예. 그 가족들은 북에서는 다 독재 대상 내지는 감시 대상으로 정말 애지고 산골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TV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혹시라도 돌출적인 행동이 나오나 발언이 나오면 자기들 체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알려지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고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예전에 좀 1차 때는 없어졌던 이런 감시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배회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43년 만에 당사자들 가운데다가 며느리한테 막 가업을 준 것 같아요. 너 절대로 이게 같이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알려요. 저 인물 받았구나. 네네. 좀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전 교육을 그러니까 예, 며느리한테 이제 당국한테 이제 받은 거네요. 받았죠. 예.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이런 감시를 한다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참 의아한 일이죠.
그렇죠. 납북자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네. 북한에서 그 납북자 가족들은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납북자 가족들은 그가 언제 북을 떠났느냐. 예. 납북자 말이죠. 납북자, 예, 납북자들은 전혀 그 신상이 일단 공개가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납북을 했을 때 사실 뭐 주동은 치고 피동은 보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국구 남으로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처형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좀 뭐 긴가민가하게 애매하고 뭐 체제 그 북한의 요구에 따라준 사람들은 살려서 주로 광산이라든지 아주 깊은 그 산림 사업, 임산 사업소 그런 데 일단 보냈거든요. 그래서 삶은 정말로 그분들이 그 고통은 아주 컸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역시 납북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는 뭐 자기 과거사를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말해줄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정말 저 북한에서는 이 납북자들이 정말 자기 신상도 자기 과거도 이야기 못하는 가만히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죠. 납북자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모두 12시간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는데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에게 뭐 주소를 꼬치꼬치 해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대남 사업부가 관여한 것 같습니다. 정찰 총국이라든지 225호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남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과거에 그 북한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것을 보면은 국내에 있는 연고선을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간첩으로 양성시켜서 난파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조총련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뭐 일본 같은 데로 내보내서 거기서 이 우회 침투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간첩들을 내보내는데 아마 혹여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 그 가족이 지금 어디 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은 뭐 3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우회 침투를 시킬 때 대개 보면 이제 가족 손으로 들어가면 가족이 제가 분명히 간첩은 간첩인데 그걸 당국에 신고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피 붙이니까 그래서 재패 들어가서 형무소살이 하는 거를 여기 가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불고지죄도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불고지죄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처벌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간첩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재판소에 가면은 판결을 하면 웬만한 증거를 위트니스가 없으면은 그냥 거의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선고유예 이런 식으로 간첩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우리 사회의 분단 국가에서 조금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걸 주소를 이렇게 캐묻는 건 물론 당사자가 내가 살던 곳이 혹시 거기서 이사를 가지 않았나 이 선의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남 공작선이 관계를 했다면은 제가 전시적으로 말한 이런 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북측 가족들을 추후에 간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신 건데. 만약 이제 우회 간첩을 침투시켜가지고 하나의 은거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가족을 만난 북측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김웅광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오지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나 이제 이런 데로 이제 보내니까 이것은 상당히 요시 대상이죠. 남한으로 보면 이제 요시차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적대 계층이 만약에 이제 그게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아마 제일 먼저 이 적대 계층을 쏘아 죽일 겁니다. 이게 이제 반란 세력이 될 테니까 해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항상 북한은 겁을 내고 주시하고 이걸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김 대표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고 예. 평양에 가서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뭐 생활 총화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 토설을 하고 그리고 또 당국이 나올 때 주었던 주의점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예. 또 그것을 또 어긴 거는 이런 것들 생활 총화라고 자의 비판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는 바로는 1차 때는 예. 이 북한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예. 남쪽의 가족을 찾았죠. 네. 그랬더니 1차 때는 바로 평양에 가서 뭐 하루 이틀 총하고 다 보냈대요. 예. 그러나 2차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찾은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뭐 상당히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평양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집으로 가서 예. 주변에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다 감시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뭐 친한적인 남한에 대해서 뭐 선전하고 야 사람들이 뭐 잘 사네 그러고 뭐 왜 빛깔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선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뭐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처벌을 받게 그런 되죠. 부분을 단속해야 되니까요. 단속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정말 심하면 뭐 그 의도가 뭐인가에 따라서 가장 극형까지 받을 수 있죠. 네, 6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만난 슬픔도 더한데 그런 것까지 이제 북한에서 단속을 한다니까 참 무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산가족 상봉하고 나서 정말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 후유증은 뭐 첫째로 차라리 모르고 살면 그 애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잠겨 있겠는데 이번에 만남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새로운 또 이런 또 애절함 또 더 큰 애절함이 생기거든요. 저게 이제 저도 이제 북에 있을 때 뭐 한국은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뭐 저희 삼촌을 이제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원산항에 왔는데 올 때는 좋았어요. 한 2박 3일인가 가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어머니 오빠였는데 막 며칠 한 달 동안 그 애잔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그 남측 가족을 만난 또 북측 가족을 만난 이 이산 가족들은 그래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 이산 가족 경우는 정말 우리가 애잔함과 함께 희망이 생겼다. 남쪽에 내가 믿고 언제라도 정말 그 소식을 보내면 나를 상기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연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마음속에 아마 큰 희망을 줄 것이다. 그거는 뭐 의심할 바 없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후유증을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 이제 마음이 힘든 게 있겠고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당한다거나 단속을 하면 또 그것도 이제 몸이 힘든 거겠네요. 그 조심하죠. 특히 이번에 이제 남측 가족이 불러서 면회 참가한 북한 사람은 워낙 성분이 나쁘니까 이게 다 아마 적어도 아마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반 없을 거예요. 다 독재 대상들이고 타도 대상들이고 또 감시 대상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입을 상당히 조심하고 주변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런 후유증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감시도 이루어지게 되고 남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 신체적인 영향으로까지 번진다고 해서 더 걱정인데요. 이번에 이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뭐 상시 접촉이나 편지 교환 같은 거를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계속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거를 또 보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산 가족이 뭐 6만 명이 좀 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뭐 12만 명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뭐 한 4, 5년 뒤면은 뭐 1, 2만 명 뭐 그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한 번 만나는데 20차 요번에 한 500여 명 만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만난 사람도 만난 게 아니죠.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머리에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그 뒤로 뭐 연락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왜 그걸 금강산에다 했나? 이게 참 북쪽 적십자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걸 개성공단 같은 데나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특히 대량으로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그 못 만나서 그것도 이 제비 뽑아서 이렇게 그 만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도대체가. 경쟁률도 몇백 대 1이라고. 예, 뭐 700대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게 떨어진 양반들은 정말 그 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한번 만났다고 그러지만 안 만난 사람은 정말 이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또 만난 사람조차도 이 정말 그야말로 했다라고 환청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환청 환자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도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초에 이게 잘못한 겁니다. 막 아예 없으면 없을까? 이거 뭐로 만나느냐? 이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북한 출신들은 많습니다. 우리 뭐하러 만나느냐?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반들도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뭐 판문점에 제한된 데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든지 또 편지를 이렇게 교환해서 이렇게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소수 분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을 당국에서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설사 안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이게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북한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어떤 가족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이제 북한의 의지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네. 근데요,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서 금강산 관광 이제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적으로 북한의 그 뭐 탓에 탓으로 봐야 되겠는데 북한이 그 뭐 2009년에 그 우리 저 박왕자 그 관광객을 쏴 죽이고 나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북한이 사과를 안 했습니다. 뭐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다만 뭐 우리 저 현대 그 우리 저 대표께서 북에 갔을 때 김정일이가 뭐 유감이다 하는 식의 한마디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뭐 사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쟁론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그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북한이 사과 한마디만 하면은 이 금강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재개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사 조치도 그게 그 뭐에 그렇게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천안함 그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북한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한 집단이다 이게. 결코 자기네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속성을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그 분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했지. 뭐 북한한테 굴복을 해가지고 거지 모양으로 9월 회담, 9월 상봉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태도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은광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강산 관광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한테 기회를 좀 줘야죠. 이미 8.15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그렇게 우리 남쪽에 대해서 머리조차 수그리는 거 사지하기 싫어하던 북한이 그래도 지난 뭐 이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담이 뭐 구덩이가 담 넘어가는 것처럼 어물쩍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당국자 회담요 이산가족 상봉이꾼하고 연이어 이제 또 뭐 당국자 회담이 있으니 거기서 우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선에서는 절대로 어떤 흥정도 없다. 이건 우리의 어떤 원칙이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고 이건 우리 국가 정책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대시를 하면 북한도 또 뭐 지난 8.15 합의처럼 그런 합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급한 건 북한이란 말이죠. 우리가 급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좀 내다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르죠. 이번에 이산상봉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뭐 당국회담으로까지 이어져서 좀 분위기가 개선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그 2차 상봉이 열리던 첫날이었습니다. 24일에 북한 어선 단속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뭐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합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막 금년만 해도 뭐 10여 회 이상 NLL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러죠. 한쪽은 평화하면서 한쪽 도발합니다. 먼저 8.25 합의 때도 글쎄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제 북한이 도발을 이제 하지 않겠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그거 아닙니다. 북한 반드시 도발합니다. 네. 뭐 여태까지 휴전 후에 3천여 회 이상 도발을 했는데 이거 도발은 그 사람도 상습적이고 우리가 막 2002년도 월드컵 우리는 나만의 열광의 도가니 속에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대통령은 일본에 가가지고서 뭐 월드컵 결승전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영화화도 했고 우리가 그때도 이렇게 우리 상당히 평화적인 무드였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이산가족을 만나서 평화로운 뭐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또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취약성을 그걸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워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 단호한 응징,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도발하는데 늘 말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심리전 전에 북한의 취약성을 봤죠. 그런 대북 방송 같은 심리전 즉각 재개를 해야 되고 북한에서 응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각적인 응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화해 모드 이런 화해 무드가 좀 조성되는 분위기에서 경비정이 이렇게 침범을 한다거나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경비정 온 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북한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내려온 이산가족 상봉자들이 북한에서 정말로 아까 했던 말씀은 토대가 나쁘고 이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감시하는 대상인데 혹시라도 이술 수준 만에 하나 우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남쪽의 언론들이 이제 대거 보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잡혀갔다 끌려갔다 이거에 대해 침을 놓는 겁니다. 이걸 자꾸 떠들면 이 앞으로 이거 좀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요 끝나고 나서 당국자 회담을 하겠으니 그때 유리한 어떤 자기들 분위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도발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고 또한 뭐 우리가 그게 뭐 우발적이냐 뭐 어떻게 계획적이냐인데 저는 이거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우발적이 아니고 이건 정말 계획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죠. 금강산에서 이산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북한의 단속정은 NLL을 침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산 상봉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의 남북 관계 저희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